정윤경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죠. 30년 가까이 주방에서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투룸 아파트의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서울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윤경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어젯밤 준비해둔 셰프복을 입습니다. 흰색 셰프복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익숙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조리장까지 올랐던 그 시절이 벌써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25에 호텔 주방에 들어가 35까지 온 힘을 다해 일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땐 매일 수백 명의 손님들을 위해 요리했고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 윤경은 정직 조리장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딸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 분할로 지금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호텔 조리장 시절의 여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윤경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예전처럼 조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 주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의 대우나 권한은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가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 셰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후배 셰프의 인사에 윤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후배들은 윤경의 이력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윤경은 점점 과거의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주방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저녁이면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윤경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도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 매일 아침 일찍 찾아오던 한 손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주문도 간단했습니다. 미역국과 흰 쌀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 하지만 윤경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만큼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당시 윤경은 그 손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자신의 미역국을 조용히 드시고 가는 묵직한 존재감의 중년 남성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손님이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윤경은 묘하게 허전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올랐을까요? 윤경은 설거지를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했고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지금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정성껏 요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오후 윤경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윤경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윤경을 개인적으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윤경은 이상했습니다. 정윤경 셰프님 맞으시죠? 로비에서 윤경을 기다리고 있던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요? 윤경의 물음에 남성은 조용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새겨진 글자들을 보며 윤경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명한 대기업 계열사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정 셰프님을 찾고 계십니다. 개인 요리사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개인 요리사? 윤경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자신을 왜 개인 요리사로 모시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개인 셰프이자 가정 간병인을 겸하는 형태입니다. 회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식사 관리와 함께 간단한 돌봄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요리사이지 간병인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호텔에서의 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굳이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요리사입니다. 간병일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급여는 1,000만 원입니다. 윤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받는 급여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주 근무이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개인 시간을 보장해 드립니다. 회장님께서도 과도한 간섭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규칙적인 식사와 필요시 간단한 도움만 부탁드리는 거죠.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조건들을 나열했습니다. 별도의 거주 공간 제공, 주말 휴무,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까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더 좋은 조건의 요리사들이 많을 텐데요. 윤경의 질문에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예전에 자주 드셨던 미역국이 있으시다고 하더군요. 10몇 년 전 일인데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요리를 만든 셰프를 꼭 찾아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수소문 끝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미역국? 윤경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손님이 매일 아침 조용히 자신의 미역국을 드시던 그 중년 남성이 혹시 회장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강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윤경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업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하나의 손님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미역국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회사 일로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비서실장의 말을 들으며 윤경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요리사로서 이보다 큰 보람이 있을까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서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실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요. 비서실장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개인 요리사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셰프님이 처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비서실장이 떠난 후 윤경은
한동안 로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경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정적인 지금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한 끝에 윤경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강태준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스러운 저택은 윤경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세련된 외관,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분위기까지. 하지만 정작 윤경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자신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어서 오세요, 정 셰프님. 비서실장이 윤경을 맞이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강태준 회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습니다. 정윤경 셰프시군요. 오랜만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을 보는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경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의 미역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였으니까요. 첫 며칠간 윤경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회장의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한 몸의 불편함을 도와드리는 정도였죠. 강태준 회장도 마찬가지로 정중한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서로에게 천천히 익숙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윤경이 늦은 시간에 회장님을 위한 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회장님께서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태준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밤이면 복부가 차가워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윤경은 그제야 회장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죠. 온열 패드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것보다 직접적인 온기가 필요해요. 강태준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경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온열기구가 있어도 사람의 손길이 주는 따뜻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선을 넘나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정 셰프가 혹시 복부 마사지를 좀 해줄 수 있어요? 배가 차가우면 잠을 잘 못 자서. 윤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아랫배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시면 돼요. 윤경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살짝 걷고 강태준 회장의 복부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간병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정도 압력 어떠신가요? 딱 좋네요. 정말 따뜻하군요.
윤경이 부드럽게 복부를 마사지해주자 강태준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고 호흡도 안정되는 것을 윤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함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날 밤 강태준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윤경은 그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윤경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푹 잘 잤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윤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매일 밤 강태준 회장의 복부에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 윤경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경과 강태준 회장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의 온기 나누기는 이제 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경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경이 거실로 나가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경은 그 순간 이 사람이 강태준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눈매와 당당한 자세가 회장을 닮아 있었거든요. 서재에 계십니다. 저는 당신이 그 여자군요. 지숙은 윤경의 말을 끊으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윤경이라고 하죠? 아버지한테서 들었어요. 강태준 회장이 서재에서 나타났습니다. 딸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가 좀 조용히 좀 하거라.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집에 여자를 들여놓으시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경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지수가 정 셰프는 내 건강을 돌봐주시는 분이야. 내가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 건강을 돌본다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지숙은 윤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산? 아니면 다른 뭔가? 윤경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의 식사와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식사와 건강 관리라고요? 그런 게 월 1,000만 원짜리 일인가요? 지숙이 알고 있는 급여액을 언급하자 윤경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지수가 그만해.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처음에는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는 지수가 강태준 회장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숙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외로우시겠죠. 그런 틈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혹시 이미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그 순간 윤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숙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경 자신도 모르게 강태준 회장에게 특별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역시 그렇군요. 얼굴 표정을 보니 확실해요.
지숙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숙은 윤경의 개인 공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이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이 지숙은 윤경의 방에 들어가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고용계약서 사본을 찾아내고 윤경의 개인 물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찾는 탐정처럼 말이죠. 윤경이 돌아와 자신의 방이 뒤져진 것을 발견했을 때 지숙은 이미 거실에서 강태준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서 좀 보세요. 조건이 너무 후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수가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의 방을 뒤지는 거니?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때 윤경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숙은 당당하게 윤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방 좀 확인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해서요. 윤경은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숙, 당장 사과해. 강태준 회장이 딸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사과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아버지를 보호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너희 중 누구도 나를 돌보려 한 적이 없었잖니. 정 셰프는 단 하루도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어. 강태준 회장의 말에 지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핏줄도 아닌 남이 아버지한테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세요? 소중함은 핏줄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진심과 정성으로 결정되는 거지. 그날 밤 지숙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윤경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지숙이 떠난 후 강태준 회장과 윤경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생겼네요. 아니요, 정 셰프.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요. 우리 가족의 오래된 문제일 뿐이지. 그날 밤 윤경은 평소처럼 강태준 회장의 복부에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숙의 방문 이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윤경은 강태준 회장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진료를 받았고 윤경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정기 검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진료가 끝난 후 강태준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라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의 대답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윤경은 걱정이 되어 여러 번 노크를 했지만 회장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은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강태준 회장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려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는데 그중 한 장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광암 사기 진단서. 윤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존 생존 기간 약 6개월, 적극적 치료 효과 제한적, 완화 치료 권장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윤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이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니.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어제 회장의 침묵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윤경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회장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태준 회장이 윤경에게 말했습니다. 정 셰프, 오늘은 일찍 쉬어요. 난 괜찮으니까. 하지만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장의 말에 따랐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옆에 있을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태준 회장은 윤경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있나요? 윤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서재에서 우연히 봤어요. 강태준 회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군요. 사실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또 살 만큼 살았고. 윤경은 눈물을 닦으며 강태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회장님. 제가 끝까지 함께 있어 드릴게요. 그날 밤 윤경은 평소처럼 강태준 회장의 복부에 손을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강태준 회장은 윤경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으니 예전처럼 해줘요. 당신의 손길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니까. 하지만 아프시지 않으세요? 아프죠. 하지만 당신이 손을 얹어 온기가 전해지면 그 따뜻함이 아픔을 잊게 해줍니다. 윤경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게, 더욱 정성스럽게 말이죠. 강태준 회장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 셰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윤경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말에서 느껴지는 평온함과 감사함이 윤경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장님이 잘 드시고 잘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날부터 윤경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고용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강태준 회장의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매일의 식사도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밤마다의 온기 나누기도 더욱 깊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도 윤경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세심해진 돌봄, 더욱 따뜻해진 시선, 그리고 더욱 깊어진 대화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오히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강태준 회장의 병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져 갔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휠체어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윤경은 그런 회장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강태준 회장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윤경은 급히 달려가 보니 그가 차가운 땀을 흘리며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파, 너무 아파. 윤경은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진통제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곁에 있어줘요. 윤경은 그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손은 너무도 차가웠고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지친 얼굴로 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보기 안 좋았을 텐데. 무슨 말씀을.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날 이후 강태준 회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했고 낮에도 기력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윤경은 24시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이 윤경을 불렀습니다. 정 셰프, 나 거울 좀 갖다 줘요. 윤경이 손거울을 가져다 주자 강태준 회장은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볼, 깊어진 주름,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많이 변했군요. 회장님, 정 셰프, 당신도 거울 좀 봐요. 윤경은 당황했지만 거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다크서클,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으로 가득한 눈빛. 우리 둘 다 많이 변했네요. 강태준 회장의 말에 윤경은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을 돌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나요? 사람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강태준 회장은 잠시 말없이 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셰프,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강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 사업을 하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들까지. 내가 죽고 나면 지숙이가 또 찾아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무엇보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윤경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요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도 보게 돼요.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일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당신을 숨게 만든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강태준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윤경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둘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정 셰프, 네, 내일은 내 생일이에요. 윤경은 놀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날을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미역국이면 돼요. 당신이 처음 만들어준 그 미역국 말이에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생일상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윤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생일을 위해 완벽한 미역국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가장 신선한 미역, 가장 좋은 쇠고기, 그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재료들을 하나하나 골라왔습니다.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 윤경은 평소보다 훨씬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미역을 불리는 시간부터 국물이 우러나는 정도까지 모든 과정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미역국이 완성되자 윤경은 조심스럽게 강태준 회장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윤경은 정성껏 준비한 상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갓 지은 쌀밥, 그리고 정갈하게 준비한 반찬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음식에 담긴 윤경의 마음이었습니다. 정 셰프, 고마워요.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윤경은 그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앉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맛이에요. 예전 그 맛 그대로예요. 정말요? 네, 정말로요.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어요. 강태준 회장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윤경은 그의 등을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정 셰프, 사실 오늘이 내 생일이기도 하지만 당신과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해요. 윤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19년 전 오늘 나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도 어려웠고 가족과도 소원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강태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당신이 만든 미역국을 먹고 나니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매일 아침 그 미역국을 먹으러 가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내게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거든요. 윤경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있었다니.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았어요. 마지막이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강태준 회장은 국그릇을 반쯤 비우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강태준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윤경은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경 강태준 회장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정 셰프, 가까이 와봐요. 윤경은 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당신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태준 회장은 힘겹게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줘요. 다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당신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시간들을 발판 삼아서 더 큰 꿈을 이루세요.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윤경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 셰프, 네, 회장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 손을 잡고 있어줘요. 윤경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워져가는 그의 손에 자신의 체온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오전 6시 20분 강태준 회장은 윤경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말이죠. 윤경은 오랫동안 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떠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윤경은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복을 입은 윤경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꽃 한 송이를 가슴에 달고 조문객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살아생전 부탁한 대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 주신 분이니 가족처럼 대접받으셔야 합니다. 회장의 유언에 따라 윤경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윤경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궁금해했겠죠. 하지만 윤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런 시선들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이튿날 오후 지숙이 윤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정 셰프님, 윤경은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숙은 윤경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윤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숙이 사과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당신을 의심하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딸로서 당연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을 지켜보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알고 계셨죠. 윤경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숙의 인정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 며칠간 아버지 표정이 너무 평온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윤경은 강태준 회장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지숙과 다른 가족들도 와 있었습니다. 윤경은 왜 자신이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정윤경 셰프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리사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운영 책임자로 정윤경 셰프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윤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자신을 위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윤경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친필이었습니다. 정 셰프에게 당신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당신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윤경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한 달 후 윤경은 작은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와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재단 일을 하기로 했어? 응. 회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거든. 윤경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강태준 회장을 위해 만들었던 요리들의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들로 요리책을 만들어서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하려고 해. 제목은 뭐로 할 거야? 윤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한 그릇이었거든. 그날 저녁 윤경은 혼자 집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좋아했던 그 맛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윤경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강태준 회장과 함께한 시간들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니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당신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윤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네, 회장님. 다시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창밖으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경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함께한 시간들은 이제 소중한 추억이 되었지만 그 추억들이 윤경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조리사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첫날을 생각하며 윤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꿈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